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여러분. 네, 역사 선생님 최중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보게 될 내용은 이제 양란 이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게 된 이제 사회 변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외란과 이제 호란을 기점으로 이제 조선 전기와 이제 후기가 변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의 이제 통치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방금 우리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경제적 분야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분야에서 이제 많은 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허생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이제 학습 목표에 제시된 것처럼 이제 양란 이후 개편된 통치 체제와 그리고 조세제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선 후기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 그리고 조선 후기 이제 신분제 사회가 이제 변화된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전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재밌고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양란 이후 개편된 통치 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는 이제 18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제 외란과 호란 이제 두 차례의 이제 전란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통치 제도에 있어서도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통치 기구가 최고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변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 이제 외적, 그러니까 왜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회의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외변이라고 해서 이제 왜구들이 이제 변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하게 소집되었던 이제 회의 기구에서 이제 출발을 하였는데요. 이제 임진왜란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쟁이 꽤 길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모든 이제 국정 운영이 이 비변사에서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만 이제 가끔씩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던 기구. 그래서 이 비변이라는 이름도 이제 비상사태, 변란, 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 비상 상황 때만 이제 소집되었던 회의 기구인데 이 비상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뭐 군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외교적 문제, 뭐 재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관리들의 인사 문제, 뭐 왜냐하면 뭐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장군을 보낼지, 뭐 어떤 인물을 뭐 사령관으로 임명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여기서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업무를 이 비변사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와 육조를 대신해서 이 비변사에서 이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이제 의정부와 육조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었다면은 양란 이후에는 이제 비변사에서 국가가 운영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거꾸로 갑시다.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 조선 전기 때는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고려 때는 중서문화성과 육부, 그래서 이성 육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사제도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교과서 쭉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을 먼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뭐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161페이지 군사와 교통통신제도의 첫 번째 줄입니다. 자, 16세에서 60세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대에 가거나 국방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그 군사제도, 군역의 컨셉은 모든 성인 남자를 다 병사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임진왜란의 배경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따금씩 그 소방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게 뭐 훈련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뭐 그게 오작동 했을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당시 이제 사람들도 어차피 병사로 가봤자 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뭐 특별한 일도 없을 건데 뭐하러 우리가 뭐 이런 훈련을 받냐 이런 생각을 당시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양인 남자들이 자기가 직접 이제 군대에 가지 않고 대신에 군대에 갈 다른 사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아르바이트를 보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군역을 보내는데 뭐하러 그럼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냐? 아예 그 돈을 받는 게 국가로서는 더 이익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국가가 사람들을 이제 징집하는 것 대신에 군포를 돈을 대신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제 조선이 제대로 이거를 막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 파악하고 있는 군역자 숫자체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돈만 내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력이 약화가 되고 이제 외란과 호란 때 우리가 제대로 방비하지 못했던 경험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을 그러면 군역에 편성할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싸우는 사람들을 직업군인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은 군포를 가지고 돈으로 주자. 자, 그래서 이러한 발상으로 이제 5군형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먼저 임진왜란 중에 이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이 이제 숙종 때까지 이제 부대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새로운 이 5개의 부대는 그 의무병사들이 아닌 이제 직업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업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전투력도 높았을 것이고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돈을 받고 싸움하는 싸움꾼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5개 부대 그래서 이제 5군형 체제로 이제 군사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통치 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농업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다 이제 모내기법을 우리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 이렇게 생각을 뭐 그 전에 뭐 다른 게 있었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선 후기 이 모내기법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직파법이라고 해서 그냥 벽지를 논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는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벼들이 자라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벼들이 마구잡이로 자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잡초들이 자랐을 때 이 잡초를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이제 이양법이라고 해서 이제 모내기법으로 이제 쌀을 생산을 할 경우에는 줄을 세워서 벼를 심기 때문에 잡초를 발견하기가 쉽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벼농사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동력을 가지고 농민들이 뭐 하냐? 시간이 남으니까 노는 게 아니라 상품 작물, 뭐 고추라든지 기타 뭐 배추라든지 뭐 이런 야채들 혹은 뭐 담배 같은 이제 그야말로 상품 작물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거를 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분홍으로 생산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쌀 생산량은 왜 증가하냐? 선생님 방금 말했잖아요. 잡초 제거하기가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뭐냐면, 이모작이라는 건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벽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모종을 심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벼 모종을 심을 토지가 하나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벼 모종을 기를 작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그 모내기에 앞서서 이제 겨울이 끝나면은 그 벽씨를 모판에다가 이제 미리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벼농사가 이루어질 땅을 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이제 쉬게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봄까지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한 뒤에 보리농토 한번 지었죠. 그리고 모판에서 자라난 그 벼 모종을 모내기를 통해서, 오른편에 나온 것처럼 그 모내기를 통해서 다시 심고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2번 농사를 지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력이 늘어나고 이거를 또 팔게 되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일부 농민들이 이제 분홍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제가 농민들이 분홍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농민이 분홍으로 성장했다고 했죠. 그럼 모든 농민들이 분홍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들 중에서도 빠르게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여서 분홍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 토지를 판매한 그 농민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토지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농업 국가에서 토지를 판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망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일부 농민과 양반 지주층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은 이제 품팔이,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 품삯을 받는 품팔이를 하거나 도시로 떠나면서 이제 도시 임노동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고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상업이 활발해지게 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공인이라는 대상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공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매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시기 때 왕실과 관청은 이 공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이제 구매하지 않았냐? 네,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구했냐? 네, 세금을 통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이제 조세 제도가 이제 양란 이후 개편이 되는데, 방금 이제 선생님 얘기했던 그 상업의 발달과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조세 제도의 개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나타난 조세제도의 개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선 후기 조세제도를 개편한 이유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고 농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조세제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 그 다음에 고을마다 특산물을 거두는 공납, 그리고 성인 남자들에게 거두는 노동력을 거두는 역.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세, 공납, 역 이 세 가지의 세금이 있었는데, 이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면서 조세제도가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 국가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거두는 세금은 곡식이겠죠. 이 곡식에 해당되는 세금이 이제 전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던 세금이고요.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냐면 영정법이라고 해서 풍용에 관계없이 토지 한 결당 쌀 4두만 거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풍용에 관계 있이 토지 한 결당 다양하게 쌀을 거뒀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이전의 세금 제도를 누가 만들어냈냐면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왕인 세종대왕께서 공법이라고 해서 그 전분육분법,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서 풍용에, 그러니까 어떤 해는 이제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해는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사가 잘 될 때는 많이 거두고 농사가 안 될 때는 적게 거두자. 그리고 모든 토지의 그 비옥도가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토지의 질에 따라서 어떤 땅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땅은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토지에도 또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토지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 농사가 안 되는 토지에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게끔 세종께서 이제 공법이라는 세금을 만들었던 거예요. 세종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방관들이 농간을 부리는 겁니다.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뭐 친한 사람, 자기한테 뇌물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자기랑 안 친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힘 없는 사람들이겠죠. 힘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양난 이후에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풍용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통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냥 토지 한 결당 쌀 4두. 당시 이 쌀 4두는 최소한으로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1결당 4두씩으로 고정시켜 버리고 이거를 영원히 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영정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영정법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동법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동법은 공납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납이랑 집집마다 이제 고을에서 생산되는 이제 특산물을 거두던 세금인데요. 뭐 영광하면 이제 굴비가 유명하니까 이제 굴비를 거두는 거고, 영덕하면 대게가 유명하니까 게를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동법은 뭐냐? 이러한 특산물 대신에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옷감, 동전으로 이제 징수하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이제 국가가 조선 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영광에서 굴비가 난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굴비가 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특산물이 바뀌어 버렸는데 여전히 조선 정부에서 특정 A라는 고을에 B라고 하는 특산물을 계속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특산물이 자기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고을에서 이 특산물을 사가지고 와서 납부를 하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일일이 그것을 구매하러 돌아다니면 농사는 언제 짓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특산물을 구매를 하는데 중간에서 이런 특산물을 구매를 해주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엄청 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방납이라고 하는데 그 방납의 폐단이 이어지니까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동법은 뭐냐? 그럴 바에는 특산물 거두지 말고 앞으로는 국가가 공인을 통해서 필요한 특산물을 우리가 구매를 할 테니까 너네들은 이 필요한 특산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을 납부해라 라고 하는 게 대동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것은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옷감, 동전으로 이제 징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공납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앞서 말한 그런 사회 양극화 현상도 줄여줄 수가 있는 그런 조세제도가 세금제도가 대동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균역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세금이고요. 균역법은 그야말로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는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적인 이제 조선의 컨셉은 16세에서 60세의 모든 양인 남성들, 그러니까 노비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은 다
이 역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역을 빠져나가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학생들은 그 군역을 면제시켜주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균관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뭐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 뭐 서원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핑계를 삼아가지고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반이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 복무를 하던 관리들도 이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에서 빼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힘없는 백성들, 힘없는 농민들만 계속해서 이 역의 부담을 지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군사제도의 개편 말하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오군영 체제가 만들어지고 직업군인으로 이제 국방을 이제 그러니까 오군영 체제를 통해서 직업군인들을 가지고 이제 국방을 해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일반 백성들을 이제 징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한테 야 그냥 돈만 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직업군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할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계속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받는 피해가 이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조 때 이제 균역법이라고 하는 이제 조세제도 개편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1년에 2필씩 납부하던 이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가가 거두는 세금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양만 지주들에게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제 결작이라고 하는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세금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균역법 역시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납부. 그러니까 양반들한테도 야 너네는 이제 역을 지고 있으니까 이제 군역을 지우지는 못하지만은 이 결작을 부과하게 되니까 이 양반 지주들도 그 전에는 역의 의무가에서 제외가 됐는데 역의 의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이 고르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이제 균역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란 이후 이제 전세에서는 영정법, 그다음에 공납에서는 대동법, 그리고 역에서는 이제 균역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상업과 공업에서 나타난 변화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조선 후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상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장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대상인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상인이 송상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한강 유역 일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상업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경강 상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영 수공업 대신에 이제 국가가 필요한 그 것들을 그냥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민영 수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상업도 발달하고 농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통치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 이제 경제적 변화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 양란 이후 이제 정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뭐 많이 거둘 수도 없고 당시에 이제 관청들이 불타면서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이 불타게 돼서 이제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둘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공명첩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명첩이라는 것은 빌공자,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어 있는 관직 임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이 공명첩을 발부하게 되고 돈을 주고 이 공명첩을 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적으면은 양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돈이 많았던 분홍이나 상인들이 공명첩을 통해서 이제 양반 신분을 얻게 되었고요. 뭐 이렇게 양반 신분을 이제 공명첩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지만 돈을 주고 양반 가문의 호적이나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거나 위조해서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당시 이제 노비들 중에서 그 전쟁 통해 그 군공을 세웠을 때 또 노비에서 이제 면제가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노비나 상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제 양반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신분제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도리어 이제 양반이면서도 오히려 그 본웅보다 형편이 못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생전을 보면은 이제 허생은 이제 양반이긴 하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변부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평민인데도 오히려 부자인 경우. 그래서 이제 허생전이 이러한 조선 후기의 이제 사회 경제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다 배워봤고요. 형성평가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빈칸은 임진왜란 이후 최고 통치기구가 되었다. 자, 뭘까요? 네, 정답은 비변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조선 후기 공납은 토지를 기준으로 옷감이나 동전을 내는 자, 빈칸. 네, 그렇죠. 대동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건너갈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OX. 네, 정답은 O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허생전 소개를 했는데 그 허생전의 작가가 박지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달라진 조선의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이제 박지원과 같은 이제 실학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실학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잘 보시고, 네, 혹시 뭐 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은 뭐 다시 이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뭐 정혜석 선생님이나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들 질문해서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